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서영석 타임즈, 이제 내일부터는 설이죠. 구정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나, 참나. 설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일은 특별 방송이고 그 다음부터는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 전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네요. 어제 이완구 총리 인준되는 과정 모두 다 지켜보셨을 겁니다. 허탈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7년을 거쳐오면서 그야말로 상식이 파괴되고 염치가 실종되는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 봐왔지만은 이완구 총리 인준 과정과 결과는 불과 며칠 사이에 그 모든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을 지금 견뎌내고 있듯이 비리 의혹으로 점철되었고, 그리고 구시대적인 그야말로 공갈빵 언론관을 갖고 있는 이완구 총리 역시 인준안이 통과는 됐으니 또다시 총리운을 하면서 찌꺼리는 모습 그냥 지켜만 봐야 될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보면은 그 신경줄 두꺼운 게 부러울 따름입니다. 분노가 마모되어 가는 걸 보면 나이 든 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분노가 그치지 않는 걸 보면은 나이 흠먹은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총리 인준됐다고 해서 바뀔 게 있겠습니까? 문고리 3인방 그리고 십상시들은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 역시 각하 하면서 총리 된 사람이고, 게다가 온갖 흠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굳건하게 믿어주고 밀어주어서 간신히 총리 자리에 오른 인물이니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슨 직언을 하겠으며 무슨 조언을 하겠습니까? 그저 문지방에 머리 콱 박고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총리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완구 총리도 큰 꿈이 있다면은 언젠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들이받을 수는 있겠죠. 오늘 곽병찬 씨가 한겨레 신문에 인터넷판에 쓴 칼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두환 씨 눈물 많은 놈 믿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노태우가 후보 시절에 아니지, 노태우가 전두환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로 이제 선택됐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동기 동창인 전두환에게 감사합니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전두환을 백담사로 보내고 그리고 청문회에 세운 것이었죠. 그래서 눈물 많은 인간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눈물 찍찍 흘리던 이완구 믿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완구 총리는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가리 들이박더라도 아무도 그 사람의 진정성을 믿지는 않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1년 차는 그야말로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대통령 선거 부정 문제를 오히려 선거 불복 논란으로 넘어갔습니다. 2년 차에는 세월호 참사 거짓 눈물로 그 책임을 피했습니다. 이제 3년 차에는 국민들이 다 피해갈 만큼 지저분한 그런 인간을 총리로 앞세워 국민과의 불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의문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완구가 총리가 됐으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는 소폭 개각과 그리고 청와대 일부 개편이 있을 거라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아일보 청와대 출입기자가 쓴 기사 보면은 이 청와대가 과연 제대로 된 청와대인가 다시 한번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 문제의 김기춘 실장, 방위산업청장 임명할 때
장명진을 차명진으로 착각해가지고 ADD 국방과학연구소 출신의 장명진 씨가 방위산업청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인가 하루 전날 차명진 씨에게 전화가 갔어요. 차명진은 아시다시피 성남에서 국회의원 했던 사람입니다. 김문수 보좌관 하다가 국회의원 재선했던 사람이죠. 지금은 아마 떨어져서 낙방거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차명진한테 전화 와가지고 방위산업청장을 맡아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누가? 김기춘 실장이. 그래서 차명진 의원은 전 의원이죠. 아니 내가 무슨 국방에 무슨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그때 마침 그 방위산업청 그 방산비리 때문에 막 시끄러울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깨끗한 차명진 씨가 깨끗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깨끗한 정신 출신을 임명을 해서 그렇게 하려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결국은 아무래도 자기의 전문성하고는 전혀 무관한 분야이기 때문에 김기춘 실장에게 방위산업청은 뭐 저하고 좀 관계가 없는 분야라서 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김기춘 실장이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고 윗분에게 다 보고했다고 내일 당장 들으시라고. 그래서 이 차명진 의원이 그러면 김문수 지사하고 한번 의논이라도 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김기춘 실장이 김문수 지사하고 무슨 상의를 해? 그랬더니 전화를 잘못 끊었습니다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ADD 출신의 장명진 지금은 방위산업청장입니다. 청장에게 갈 전화를 이름을 갖고 성만 다른 차명진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김기춘 실장이 과연 정말로 인사권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기가 인사 스크린을 했다면은 차명진과 장명진을 구분 못하겠습니까? 위에서 내려온 오더대로 전화를 걸다 보니까 착각을 해가지고 차명진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인사를 하는 청와대. 혹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경제를 잘한다. 라고 착각을 한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민주당과 공화당 정권 그야말로 200년을 분석해 본 결과 경제가 성장했던 때는 다 민주당 정권이었고 경제가 몰락했을 때 공화당 정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파들은 항상 보수가 경제는 잘한다. 뭐 우린 좀 더럽긴 하지만은 이따위 신화로 국민들을 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수가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 뭐 어디 좋은 대학 나오고 스펙이 대단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보여서 능력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기춘 보십시오.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래서 박정희 정부에서 젊은 검사 시절 유신헌법까지 기초했다는 그런 인간이 지금 70대 노인이 돼가지고 차명진인지 장명진인지 도 구분 못하는 그게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을 일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와서 신문지상에 기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쪽팔리는 일입니다.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 그래서 청와대에서 무슨 인사를 하든 그 인사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 인사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짐작이 가는 겁니다. 참 허탈합니다. 하지만 허탈하더라도 라디오 비평은 시작해야죠.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오프닝 하면서 차명진 지역구를 잘못 얘기했는데요. 부천 소사구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똑똑한 지적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오지랖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 특히 국민TV, 국민라디오 청취자분들의 오지랖 매우 넓습니다. 오지랖 넓다는 게 보통은 비난의 여지로 쓰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고 그리고 그런 뚜렷한 주관을 표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100% 진리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는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인 얘기죠. 어제 우리 김효진 PD와 저는 즐거운 토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안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포맷으로 한다면 그냥 지상파 틀어놓고 들으면 됩니다. 국민 라디오가 인기가 있다면은 형식의 파괴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의 파괴는 앞으로도 종종 있을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다라는 톨레랑스. 그렇다고 해서 이완구 총리까지 톨레랑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허용 범위 내에서는 서로 포용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피니언 비평 시작을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첫 코너의 주제는 이완구입니다. 완구.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청취자들이 관심이 얼마나 크고 또 애정이 있으신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책임감도 느끼고요. 사명감도 느끼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완구 후보자가 결국 국무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제 인준 표결이 있었는데, 자, 가결 요건을 불과 7표 넘겨서 가까스로 총리가 됐죠. 네. 온갖 의혹과 논란 앞에서 눈을 감아버린 다수 여당이 그렇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이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인준 가결 기준선을 높이고요. 새누리당 내 이탈표를 기대해 봤겠지만 결과적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안 가결 사건, 저는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하강해버린 대한민국 공직자의 도덕적 기준이나 무참하게 흐트러진 상식과 합리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낸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설 말고 칼럼으로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네. 한겨레 논설위원 김종구 위원이 있습니다. 김종구 칼럼 코너도 있죠. 김종구 위원도 아주 독설가입니다. 예, 독설이 오늘도 드러나 있습니다. 네. 김종구 칼럼 글이 흥미로워요. 네.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라는 제목인데, 이완구 후보자의 총리 인준이 이사회에 던져준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합니다. 누구나 총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란 얘기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벌어도, 사람을 헌신짝처럼 버려도 총리 자리에 오르는 데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로써 이 나라는 정통성을 정면으로 의심받는 대통령과 도덕성 하자투성이 총리가 앞장서 이끄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전 이 대목이 제일 와닿았습니다. 이보다 더 간명한 정리가 어디 있을까 싶고요. 이 환상의 콤비가 다스리는 나라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조합은 선순환의 시너지 효과보다는 악순환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점이라고 김종구 논설위원은 전망합니다. 네. 대통령이 국정원 선거 부정의 수혜자라는 생각은 국민의 마음속에 감정의 응어리로 깊이 침전돼 있죠. 그런데 대통령은 침묵과 외면으로도 모자라 도덕성 흠집투성이 총리 임명 강행이라는 돌멩이를 국민 가슴에 하나 더 얹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무시와 위압으로 더욱 무장할 것이라고 김종구 위원은 내다봅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아직도 책임 총리니 쓴소리 총리니 하는 주문을 내놓지만 그런 기대는 일찌감치 접는 게 좋다고 말을 합니다. 정통성의 위기, 도덕성의 피폐,
불통의 리더십은 앞으로 계속 삼박자를 이루면서 정권의 발목을 붙잡는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네. 예. 아니 참 진짜 큰 문제예요. 도덕성 개판인 총리 그리고 정통성 의심받는 대통령 네. 뿐만이 아니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입만 열면은 살리겠다고 하는 그 경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사력탁 없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금리 문제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사실 제가 경제를 뭘 한다고 금리 문제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미국의 금리가 되게 중요해요. 미국의 금리는 지금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는 하는 기준 금리는 2%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금리를 올린다는 건 국채라든지 이런 것의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미국의 금리를 올려가지고 한국 국채 금리보다도 미국 국채 금리가 높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안정성이 있고 이자율마저 높은 미국으로 몰릴 것 아닙니까? 네. 그럼 물밀듯이 외자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기준금리가 2%인데요. 그것 때문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집 사라 경기부양책을 해가지고 가계부채가 지금 1,000조 원이 넘어선 상태예요. 1,060조 원으로 추계되고 있죠. 1,060조 원인데 이게 사실은 이 저금리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반토막 나는 걸 감수하지 않으려면 우리 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기준금리 올리면은 대출금리 높아집니다. 1억 빌리면은 금리가 4%일 경우에는 한 달에 한 30만 원만 내면 되지만은 금리가 한 7%, 8% 올라가면 거의 6, 70만 원으로 올라가고 이게 서민 가정에 주는 부담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감당 못하죠. 예.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한 140만 명 정도가 자산보다도 대출이 더 많은 이런 상태인데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폭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도덕적으로 흠결투성이고 정통성에 의심한 대통령 다 좋은데 그렇게 경제 살리겠다고 입만 열면 주둥아리를 놀리는 그런 인간들이 모인 집단에서 아마 금리 오르는 게 한 2017년 정도로 예정되고 있나 봐요. 이 정권 말쯤으로.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대책을 세우기는 그냥 온갖 부동산 부양 정책을 써가지고 집 사라고 투기를 갖다가 부추기는 이런 걸 보면은 진짜 니들 솔직히 정통성 도덕성은 개판 되더라도 경제 살리겠다는 그거 하나라도 좀 지켜라 하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안 되니 도대체 이런 정권을 계속 두고 봐야 하는 건지 정말 의문입니다. 네, 한겨레 칼럼도 좀 보겠습니다. 다른 칼럼, 한겨레 다른 칼럼도 한번 어떤 보겠습니다. 칼럼입니까? 세상 읽기라는 코너에 이계삼 칼럼니스트가 이 국무총리 이완구란 제목으로 썼어요. 이 양반도 독설가인데. 예, 근데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당대표의 그 여론조사 제안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했지만은 이 이계삼 칼럼니스트의 지적이 조금은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한 대목 뽑아 왔습니다. 이런 겁니다. 호남 총리론으로 총리 자리에까지 지역색에 불을 지핀 문재인 대표는 여론조사로 승부를 보려 했지만 바로 그 여론조사에서 충청권 민심의 발목이 잡혀버렸다는 겁니다. 이계삼 칼럼니스트의 분석입니다. 2015년이라는 시간대에도 지역색에 발목 잡혀 허우적거리는 한국 정치를 지켜보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라는 거죠. 정치는 이런 것이 아니지 않냐고 묻습니다. 정치에는 지금 수많은 이들의 실제 목숨이 걸려 있다는 건데 글쎄요. 지역색에 불을 지폈다는 이 전제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여론조사로 승부를 보려 했다는 거는 조금 비약인 것 같아요. 이 양반은 원래 교육 전문가인데 이계삼 씨가 교육과 관련된 무슨 일을 할 건데 대한민국이야 정치는 다 전문가시니까. 근데 내가 휴가 중에 여론조사 오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정확한 과정은 모르는데 문재인 대표가 여론조사로 결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이유로 호남 총리론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무슨 이유로 충청권의 민심에 충청권 민심에 얼마나 했다는 얘기는 이런 건 있어요.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충청권과 대전권 의원들이 빨리 총리 인준 투표에 동참하자라고 성명까지 냈어요. 예. 충청권 민심이 흔들린다. 예. 그게 사실 보수 언론의 뭐 민심이 일부 흔들렸던 것 같긴 해요. 그래가지고 뭐 충청도 무슨 바르게 살기 표인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단체에서 다음 선거에서 두고 보자 어쩌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보니까 대전일보, 중도일보 이런 데서는 뭐 마치 이완구가 충청도 사람이라서 마치 배제하려는 듯한 그런 식으로 호도하던데 그걸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충청도 지역의 언론들 진짜 문제 많더라고. 진짜 나 이제 아주 기가 막혔어요. 그 대전일보, 중도일보 일면 톱을 누군가가 이미지로 떠가지고 올려놔서 내가 쭉 보니까 이완구가 문제가 되는 거는 그 10가지로 요약되어 있는 이완구의 비리 의혹, 그 다음에 언론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총리로 부적격하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마치 거기 있는 대전일보라든지 중도일보에서는 이완구가 충청도 사람이라서, 배제하려고 하는 듯한, 그래서 호남 총리론이 나오는 건가? 문재인이 그러면은, 국민 화합을 하려면 호남 출신을 총리시켜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어디 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충청도에서 그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네. 내부에서도 뭐 반발이 있고 어쩌고 그랬다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근데 뭐 그 과정은 내가 잘 모르겠고 만약 호남 총리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문재인 대표도 실현한 거죠. 그럼 무슨 호남 총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근위주의 정권이 특히 5.18 강조민자 운동에 대한 원죄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 군사 독재 정권들은 골머리를 싸맸습니다. 그래서 호남 출신들을 총리를 임명하는 것으로 그 호남 정서를 달래줬던 그런 과거가 있죠. 근데 지금은 박근혜가 솔직히 부정선거로 당선되긴 했지만은 어디 특정 지역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대통령된 건 아니잖아요. 특정 지역에 뭔가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 건 없죠. 그런 상황에서 호남 총리 운운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그랬는지 안 됐는지는 정확한 사실 인간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논평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진짜 충청도에서 들고 일어났다는 걸 보고 진짜 뒤로 자빠진 줄 알았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완구가 어디 충청도 사람이라서 우리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충청도 도민들이 진짜로 들고 일어나고 뒷목 잡고 그랬는지도 솔직히 좀 의심이 돼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 이제 노인네들 일부 그럴 수는 있지. 맨날 종편이라 보고 조중동이라 보는 그런 영감탱이라고 하면 또 욕할라. 영감님들. 영감이라는 거 굉장히 촌칭합니다. 옛날에는 정삼품인가 정오품인가 이상의 패설을 했을 때 영감이라고 불렀으니까. 여하튼 그런 노인네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충청도 여론이 제대로 된 이완구에 대한 보도를 들었다면은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인 겁니다. 아니 대전일보 하면은 솔직히 그 충청도에서 대표적인 언론 아닙니까? 예. 물론 거기도 건설재벌인가 하여튼 그런 데가 오늘일 거예요. 정확하게는 건설이 아니다. 대전일보는 여하튼 정치인 출신인가가 누군가가 거기가 이제 오너 일가일 건데, 아니, 그런 데서 어떻게 그런 사실과는 엉뚱한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그런 보도를 하는 건지, 진짜 기가 막혔어요.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신문으로서, 저는 이 칼럼 읽으면서, 네. 한 2가지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인준안이 통과가 되고 이완구 총리가 된 것은요. 네. 이 여대 야소 구도에서 오는 근본적인 어떤 한계 때문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에서 점거 농성을 할 수도 없고요. 단상을 막아설 수도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럽고 좀 그런 거는 이 문재인이라는 인물에 덮어 씌워지는 상징성이죠. 그러니까 모든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진보 언론이든 보수 언론이든 문재인이라는 한 사람을 프레임에 넣어가지고 이런저런 의미를 어떤 건 합리적이지만 어떤 거는 근거 없이 부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에 지금 서 있다는 거를 확인하게 되는구나라는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야당 대표인데다가 예. 김한길하고는 급이 다르잖아요. 예. 지난 대선에서 여하튼 아슬아슬하게
패배한 야당 후보로서는 최고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죠. 네. 뭐 그보다 더 많이 얻은 사람들 다 당선이 됐지. 그렇죠. 김대중, 노무현. 패배한 사람으로서는 최대표를 많이 얻은 데다가 여전히 이 지도 조사를 하면은 뭐 반기문을 넣었을 때하고 안 넣었을 때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요즘 들어서는 또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행보니까 이런저런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도 그런 뭐 터무니없는 보도가 난무하는 데 대해서 일일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일일이 신경 쓰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습니다. 특히 한국 언론처럼 이 힘 있는 자에게는 약하고 힘 없는 자에게는 강한 야당이라는 게 힘 없는 데 아닙니까? 이런 언론 환경 속에서 그 일일이 신경 쓰면은 그야말로 안 그래도 하얀 그 문재인 대표의 흰머리가 아주 그냥 백발로 변할 겁니다. 아니, 너무 백발이 돼가지고 다시 검은 머리로 돌아오려나? 여하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모든 그 논란의 중심에 언제나 언론들이 문재인을 한가운데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거는 문재인 대표 본인이 감수해야 될 대목입니다. 과거 안철수 대표도 역시 안철수 전 대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비난도 하고 사실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억울한 면이 좀 있었죠. 정치적 경험도 없는데 김한길하고 공동대표를 이제 하다 보니까 김한길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김한길이 먹어야 될 욕을 안철수 전 대표가 대신 먹는 그런 구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리 이제 대표를 했다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거를 통해서 대표가 되지 않았다는 영입을 통해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을 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그러나 뭐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뭐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언제든지 재기가 가능한 사람이고 저는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나머지 사람들이 항상 예비군으로 남아있는 그런 추세는 맺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약 문재인 뭐 몸값이 높아서 그런 거니까 뭐 여기저기서 시비 걸더라도 이제 꿋꿋이 자기 길을 가면 된다. 이런 얘기로 요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이완구 총리 조금 더 할까요? 네, 다음 토픽도 이완구 총리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조금 다른 맥락에서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아서 아예 다른 주제로 떼어내서 뽑아봤습니다. 이완구 총리의 언론 통제 논란인데 이완구 총리 결국 총리 자리에 올랐다고 해도요. 그가 후보자 때 내뱉은 언론 통제 발언은 그대로 남겠죠, 당연히. 한결의 사설이 따로 짚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은 언론 통제 발언과 언론의 정도라는 제목입니다. 특히 이 후보자의 점심 식사 자리에 함께한 기자들과 해당 신문들이 그런 몰상식한 발언을 듣고도 침묵한 것은 언론 윤리 차원에서 깊은 반성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완구 후보자가 문제 발언을 한 것은 후보자의 도덕성이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때였습니다. 그의 발언에는 총리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할 만한 폭탄 같은 언론관이 담겨 있었고요. 패널을 마음대로 뺐다는 둥, 마음에 안 드는 기자는 언론사 간부들에게 말해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게 죽인다는 둥,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나 할 법한 발언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함께한 기자와 해당 신문들은 하나같이 침묵했죠. 보도 가치가 없어서 기사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녹취록이 방송을 통해 보도돼 파문이 커지니까 이 신문들은 태도를 바꿔서 이 후보자의 아나무인적인 태도를 질타하고요. 독재 정권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총리에 합당한 인물인지 중대한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무유기 행위를 했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무하냐 이겁니다. 여기서 제일 쪽팔리는 거는 보고조차 않은 경향신문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보고한 것 중에서 제일 쪽팔리는 한국일보. 결국은 데스크가 기사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기자가 이제 그 기자도 뭐 무슨 뭐 야당에 제보하겠다는 그런 생각이보다는 이랬을 겁니다. 이제 뭐 부장이 기사 안 된다고 그러니까 킬 시켰는데 정치인하고 밥 먹는 자리에서 내가 말이야 그제 이완구하고 밥 먹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 그랬더니 그래? 혹시 녹음된 거 있어? 있어. 좀 줘. 내가 이거 청문회에서 쓰게 해서 넘겼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바로 김경엽 의원 아닙니까? 야당의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경엽 의원이 이제 이걸 가지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신문은 딱 보니까 분위기가 안쓰러운 분위기거든. 그래서 방송에 준 거예요. KBS에서 이제 보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난리 부르스가 된 것 아닙니까? 중앙일보가 안 쓴 게 저는 제일 좀 의외입니다. 왜 의외냐면은 이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에는 제가 아주 기억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석재 사건. 그걸 내가 그 방송 끝나고 나서 조용히 반추해 보니까 서석재가 내 국민일보 때 기자였는데 안 불렀던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일부 유력지하고 방송사 기자만 불렀어요. 거기서 이제 밥 먹다가 노태우 비자금 얘기를 해가지고 주씨였을 거야. 예. 지연 보 기자가 이제 밥 먹다가 나와가지고 데스크에 보고해서 야 임마 그 기사 써야지 해가지고 기사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 데스크는 여하튼 기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최소한 판단을 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때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고 서석재가 아마 그 총무수 장관을 했을 거예요. 이게 상당히 김영삼 정권의 실세였단 말입니다. 지금 이항구 얘기하고 비슷해요. 이런 상황에서 서석재 얘기를 스스럼없이 쓸 수 있는 그런 강단이 있었거든.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거 김진희 지금 생각해도 그 진짜 내가 야마 확 도는데 야마 돈다고 하면 일본말 얘기 하시는데 꼭지가 확 도는데 그때 이제 같이 그 이해창 총리 시절에 총리실 출입하면서 같이 밥 먹었는데 내가 이해창 총리 저는 말을 들으면요 한 사나흘은 이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발음 그대로. 지금은 안 그래요. 나이가 이제 늙어가지고. 옛날에는 한 3, 4일 동안에는 그 사람이 얘기한 게 1시간 동안 얘기를 쫙 쓰면은 거의 녹취록 수준으로 쓸 정도의 그때 역량이 있었어요. 이 암기력이. 근데 그렇게 잘 기억을 하고 있는 나는 기사 한 줄 안 썼는데 중앙일보 김진희 기사를 쓰고 물론 이제 다 엠바고 오프 더 레코드로 했죠. 기자들이. 근데 이제 그걸 깨고 김진희 쓴 건데 그랬을 때 부장한테 얼마나 깨진지 압니까? 야, 이 새끼야, 네가 기자야? 어?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발언 전문을 A4 용지로 한 10장 가까이 내가 탁 기억해가지고 써서 이제 회장에 보고를 하고 야마 돌아가지고 또 야마 든다 그러네. 하여튼 정치부에 있으면 일본말을 갖다가 기자들 생각하면은 죄송합니다. 하여튼 화가 나가지고 그 10장짜리 복사한 걸 전 언론사에 내가 돌려버렸어. 풀을 딱 해가지고 뭐 일제히 이제 기사를 쓰긴 썼는데 뭐 중앙일보도 그렇고 조선일보도 그렇고 사실 뭐 그때 조선하고 중앙이 잘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기자들이 뭐 김진 기자에 대해서 뭐 결코 내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일보의 그 주모 기자도 내가 같이 출입을 해봤는데 결코 인간성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자로서는 훌륭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결기가 요즘 기자들은 없는 건지 진짜 참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올해는 관행이 너무 굳어져가지고 네. 예, 취재원하고의 관계 맺기에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사실 저도 그랬고 이사장님도 그런 측면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하여튼 뭐 밥을 먹던 자리든 어디서 먹던 자리든 일단 보고는 확실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기사를 쓰느냐 마느냐는 이제 데스크가 판단을 하고 네. 물론 데스크한테 책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들은 사람이 이거 기사 됩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은 데스크도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뭉개질 못해요. 예를 들어서 쓰려고 그러는데 뭐 위에서 편집국장이 야 기사 쓰지 마.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더 윗선에서 야 그거 우리 회사의 관계를 고려해서 기사 안 되겠다 라고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다면은 대부분 현장 기자가 강하게 어필을 제대로 못해서 어필을 하면은 기사 되거든요. 그걸 뭐 일면 톡 기사로 쓰느냐 아니면 뭐 이면에 그냥 일단으로 꼬나 막느냐는 이제 결국은 부장의 역량, 편집국장의 역량에 달린 문제긴 하지만은 그래서 기자들이 제대로 보고를 못 해가지고 이제 사장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신문의 데스크를 뭐 100% 욕을 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해요. 근데 결국은 기자들의 결기가 점점 좀 약화되고 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과거 뭐 일제 시대라든지 특히 그 박정희 유신 시대 때만 해도 그야말로 그 행간의 기사를 전하기 위해서 깜빵 가고 하는 것을 사실 서슴지 않았거든요. 그런 기자 정신을 요즘 젊은 기자들도 좀 배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자, 준비된 PD 브리핑으로 넘어갈까요? 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2014년 4월 TV 개국 전까지 조합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후 1년 1개월 동안 출자금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왜 받지 않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합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개국이 이루어졌고 이제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으로 더 큰 발전, 즉 성숙한 동력을 만들어 주십시오. 주목받는 방송, 신뢰받는 언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국민.tv,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신청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PD 브리핑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주제는 뭐죠? 예. 오늘 PD 브리핑의 주제는 NLL 대화록 판결의 의미입니다. 네. 지난 6일이었습니다. 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7년 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폐기하는데 공모했다는 혐의, 이른바 사초 폐기 논란이었죠. 본질을 흐리려는 여당의 정치적 공세로 결국 이런 재판까지 벌어지게 된 거였습니다. 네. 사초 폐기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 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네. 이 재판은 이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으로 촉발이 됐습니다. 새누리당 정문원 의원 등이 정치 생명까지 운운하면서 내세운 주장이었는데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네. 사초 폐기 의혹도 사실 무근이었다는 게 규명됐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문원 의원 등은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초 폐기 논란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척 허탈한 일이었다는 느낌을 들게 하는 우스꽝스럽기도 한 일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 참여정부 당시에 청와대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확인해 주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했다는 것이고요. 네. 따지고 보면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허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진작 다뤘어야 했는데 이 각종 이슈에 떠밀려서 조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참여정부 당시 행정관으로서 네. 기록관리 실무를 담당했던 박진우 경기대 교수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박 교수는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여러 차례 출석하기도 했고요. 네. 이번 사건의 쟁점과 의미, 논란의 배경 등에 관해서 누구보다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네.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박진우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한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난 2008년 7월에 노무현 예. 대통령이 사제인 봉하마을의 기록물을 유출했다고 해서 네. 검찰이 재판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 사건이 무죄였다는 걸 이번에 증명한 재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재판의 주요 쟁점에 관해서도 직접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판에 직접 참여를 하셨으니까요. 네. 주요 쟁점이 뭐가 있었죠? 네, 검찰은 크게 두 가지를 공소장에 부기를 했는데요. 예. 2007년도에 있었던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예.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 간의 회의록 초안이 폐기되었다. 이 폐기된 부분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기도 하고 예. 공용 전자기록의 손상죄에 해당된다고 공소장에 부기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였군요. 크게. 네. 그리고 네. 하나로 좁혀서 설명을 하자면은 한마디로 그 문제가 됐던 논란이 됐던 그런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결국 확인이 됐지만 아무튼 NLL 관련 그 대화록, 네. 예, 그 대화록의 초안을 없앴다.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문제였던 거죠. 당시 대화록을 기록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이 참여정부 시절의 다른 경우와 비교했을 때 유달리 좀 특별한 케이스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다만 청와대에서 생산되는 보고서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정책의 결정 과정의 기록이고요. 예. 하나는 회의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정책의 결정 과정의 기록이라는 건 그 정책을 입안한 사람이 관련 비서관들, 물론 관련 수석들, 관련 정책 실장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그 정책의 결정 과정들이 쭉 남아있는 기록인 거죠. 이런 보고서는 이 모든 기록이 다 남아있습니다. 각각의 회의의 회의록, 이 회의록이 초안도 있고 수정본도 있고 교정본도 있고 최종본도 있을 텐데요. 회의록은 최종본만 남기는 거죠. 근데 이 최종본은 남아있는데 초안이 왜 없어졌느냐고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초안도 남겼어야 된다. 이렇게 특히 여권이 그렇게 주장했고요. 새누리당이. 네, 그렇습니다. 초안이 없어진 걸 가지고 걸린 시비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당시 상황을 좀 재구성해보자면 김정일 위원장과의 대화록 요거를 기록은 남겨야 되는데 그러자면 대통령이 검토를 해봐야 됐겠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부분은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이런 건 좀 기록이 잘못돼 있다거나 라는 등등의 지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결재가 이루어진 최종본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겠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초안, 그 검토의 대상이었던 초안, 뭐 초안이었을 수도 있고 뭐 두 번째 검토안, 세 번째 검토안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폐기가 되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그 절차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야심작이었죠. 이지원 시스템. 이 시스템에 의거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지원 시스템. 청와대에서는 모든 게 다 이지원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이지원 시스템의 특징 많이들 들으셨겠지만은 사실 좀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이지원 시스템은 쉽게 표현하면 의사결정 과정. 남기는 업무 시스템인 거죠. 과거 정부에는 청와대라는 공간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수기로 대부분 이루어졌는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드신 거죠. 기록을 한마디로 더 잘 남기기 위한 전자 시스템. 네, 그렇습니다. 이었던 거군요. 그렇다면은 최종본만 남기는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 과정, 제가 지금 PD 선생님이랑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남아있게끔 또 먼 훗날 후대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든 거죠. 의사결정과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관해서는 모든 오고 간 대화 내용이 남게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최종본만 남겨도 되는 것은 회의록, 대화록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박 교수님께서 그 언론 기고를 하셨어요. 경향신문에 기고문을 내셨는데 칼럼을 내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정권의 기록이 너무 적은 점을 안타까워했다고 복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요즘 쟁점되는 게 보육정책이지 않습니까? 보육정책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육정책을 입안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민국의 보육정책들이 이승만 대통령 때는 어떻게 됐으며 박정희 대통령 때는 어떻게 입안됐고 그 입안이 정책이 채택이 됐는지 또는 채택이 안 됐는지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떠했길래 이게 채택이 안 됐고 이건 채택이 됐는지 이런 정책의 변천 기록들을 좀 보고 싶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록이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미비했으니까요. 너무 안타까워하셔가지고. 그러면 나는 내가 안타까운 만큼 이 모든 과정의 기록들을 자세히 남겨둬야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사실은 이지원 시스템을 만드신 거죠. 그렇다면은 문제를 삼으려고 따지면 오히려 역대 정권들의 문제가 굉장히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다만 그때는 그런 법률적 대반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던 거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당신께서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법률까지도 제정을 한 거죠. 나는 이 법률을 만들어서 나는 이 모든 기록을 남겨놓고 가겠다라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거고 법도 제정이 됐고 그에 대해 충실하게 기록을 남겼던 겁니다. 그렇다면 참여정부 거치면서 대통령 기록물 생산이나 보존의 수준 많이 높아졌다고 자평하십니까? 그럼요.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록물이 약 7,000건이고요. 남아있는 현재 대한민국에 공식으로 남아있는 게 7,000건입니다. 국가기록원에.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약 4만여 건씩 남겼고요. 노태우 대통령은 2만여 건, 김영삼 대통령도 한 2만여 건 남겼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약 30여만 건을 좀 남겼습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확 뛰네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많은 고민을 좀 하셨던 부분이고요. 예. 근데 더 의미 있는 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825만 건을 만드셨거든요. 아, 압도적이군요. 네, 역대 대통령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참여정부에서 청와대에 생산된 모든 기록들은 다 남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나 기록 생산 내지는 관리, 보존에 각별한 신경을 썼던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라면 정상 간의 대화록에 쓴 신경도 당연히 엄청 컸겠죠.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 초안을 보고 네. 이거는 내가 이야기한 것 같지 않고 네. 이거는 장관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 이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야기한 거 아닌가? 네. 여기 가물가물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정확히 정리를 해둡시다. 그래야 다음 정권도 참고를 해서 당시 정상회담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의미 있는 내용들을 다 말씀하시고 남기신 거죠. 제가 참고적으로 갑자기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네. 당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나눈 대화의 대화록을 대통령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일각이 그토록 주장했던 그 굴욕적인 어조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물론 없었던 걸로 판명이 났지만은 네. 그런 거가 내부적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논의가 된다거나 그런 건 없었는지 살펴라도 보자 이런 이야기라도 오간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실무에 박 교수께서 당연히 참여를 다 하셨죠? 네, 예. 그 핵심은 그거죠. 예. 통상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은 서로가 존칭을 쓰는 편입니다. 예. 그 북한이라는 나라는 네. 상대방에게 존칭 쓰진 않고 님자라든가 이런 극존칭을 잘 쓰지 않거든요. 우리는 각국 정상들끼리 만나면 정상들끼리 서로가 예우 측면에서 극존칭을 써주는 편이죠. 예. 근데 북한은 그런 부분이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통상적으로 예우에서 극존칭을 쓰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왜 극존칭을 안 쓰지? 라고 문제제기가 되게 되면 문화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예. 문제 있다 그러면 굴욕적이다. 그러면 이건 문화적 환경이 다른 건데 예. 이건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은 보통 동지라는 호칭을 많이 쓰죠. 네. 그게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고 있지는 않은 나라이겠지만은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는 이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그런 뉘앙스의 어떤 차이랄까?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걸로 꼬투리를 잡았던 것이라고 해석도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당시에 만들어진 기록물 생산이나 관리, 보존의 시스템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참여정부 때는 이지원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예. 정권이 바뀌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위민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위민. 네. 예. 시스템을 참여정부가 만든 이전 시스템을 일부 보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문서들 결제와 보고를 온라인으로 보셨고요. 아, 예. 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종이 문서를 중심으로 보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도 종이 문서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좀 강한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온라인으로 봤을 때의 기록의 생산과 등록하고 네. 남는 상황하고 종이인 경우는 좀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 어쨌든 그 시스템의 효용을 인정하고 체감하기 때문에 그 뒤로 이어진 보수 정권에서도 채택하고 적어도 유지 계승 또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했던 것이겠죠. 네, 현재 참여정부 때 만든 이지원은 네. 지금 대한민국의 중앙정부가 다 쓰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기능을 일부 축소시켜서 편리하게 청와대는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이 있지만 일반 부처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예. 조금 단순화시켜서 전 부처와 함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도 다 쓰고 있습니다. 기틀이 유지되고 있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자,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 들어보면은 당시 NLL 대화록을 생산하고요. 네. 또 그거를 보존, 관리하는 그 절차가 어떻게 보면은 귀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타당한 절차였던 것 같아요. 네네. 검찰이 이런 맥락을 몰랐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네. 알았을 것 같은데. 네. 저희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걸로 보고요. 예.
2008년도에 제가 검찰에 불려가서 네. 참고인 조사받을 때도 그런 기록물이라는 부분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해줬고 네. 이번 고발한 네. 검찰들도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증거물로 제시해서 다 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욕스럽게 이번에 네. 했는데요.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흠을 찾아서 노무현 대통령 죽이기 위한 정치적인 아주 정략적인 검찰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최근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그 문제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네. 요거 집필하는 과정에서 뭐 기록물을 들여다보았다 이런 얘기가 좀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 관련 업무 청와대에서 담당하셨던 입장에서 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 대통령 기록물법상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은 네. 그 대통령 기록물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대통령이 위임이 있는 대리인이라면 대리인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아, 그럼 그 자체가 법률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거죠. 아,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군요. 네, 문제는 보는 것이 아니고 네. 공개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예. 공개를 했는데 예. 그 기록이 예. 기밀 기록인지 비공개 기록인지를 모르고 네. 그냥 공개됐다라면 비밀 관리 규정의 위반이고요. 예. 비공개를 공개했다면 공공기록물법의 위반이 되는 거죠. 책 보셨습니까 혹시? 다 읽지 못했고요. 네. 발췌해서 보셨겠죠? 네. 예, 보신 대목 중에 방금 말씀하신 그 위법의 소지가 있다 싶은 그런 대목 있었습니까? 네, 당시에 제가 비밀 기록을 생산하거나 등등하지 않아서 예. 네, 그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러면 그거는 기록물의 속성이 네. 비밀 기록인지 비공개 기록인지를 대통령 기록관에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건 다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록들이 있는 거죠. 아, 가능성은 정상회담 간 있다. 기록이라든가 예. 네, 이런 정무적 기록들은 대부분이 지정 기록이고 고정 기간이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예. 그런 기준일 것 같은데 그런 경향성이 있는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아, 좀 그런 식으로 추측은 해볼 수 있겠다라는 네. 정도군요. 만약에 이게 본격적으로 법적인 문제 제기가 돼서 네. 만약 수사, 조사 이런 걸 하게 된다면은 네. 이번에 회고록을 통해서 공개된 그 내용들이 담긴 기록물의 성격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번 재판이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재판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이제 증인으로 참여하시면서 재판의 직접적인 사실상의 당사자가 되셨던 건데, 굉장히 오래 끌었죠, 또 재판을. 네, 1년 2개월을 했습니다. 이번 재판, 또 그 전에 1년의 그 과정들 거치시면서, 느끼신 감정이나 뭐 소회, 이게 좀 각별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참 원칙적인 분이시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원칙에 어긋날 경우는 대통령 임기 중간에도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했던 분이십니다. 네. 5년 동안 청와대 보좌하면서 느낀 게 솔직한 느낌인데 소감인데요. 예. 그런 원칙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청와대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기록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청와대는 기록을 생산하는 곳이다. 생산하는 사람이 평가하지 마라. 평가는 국민과 역사가 하는 거다. 청와대는 기록을 차질 없이 만들어내고 누락 없이 이관을 하는 거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조선왕조 실력이라든가 승정원 일기 등 되게 기록 유산을 많이 등재되어 있는데 이런 기록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걸로 봅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그 가치가 굉장히 강하셨던 분이셨고요. 네. 그래서 이지원 시스템도 만들었고 기록물도 825만 건이나 이관하게 됐고요.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 가치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리해보자면은, 이 당시 청와대의 조치는 그간의 관례를 따른 것에 불과했고요. 참여정부야말로 그 어느 정부보다 더 방대한 양의 기록물을 생산해낸 정부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변호를 담당한 이광철 변호사는요, 이 재판부가 대통령 결재의 법적인 의미를 명확히 해줬다는 점을 중요한 의미로 꼽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해석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록의 경우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오케이하고 결재를 내린 것을 정식 기록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는 그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었던 기록물을 폐기한 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법리적 기준을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항소했다고 합니다. 항소심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PD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